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축구 변방국 아이슬란드의 축구 영웅이자 아이슬란드의 베르캄프라고 불린 아우두르 구두욘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구두욘센은 바이킹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슬란드 출신이지만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탁월한 발밑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스트라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훌륭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캄프처럼 투톱으로 기용되었을 때 파트너에 대한 지원 능력이 뛰어났고 박스 안에서의 높은 골 결정력과 유려한 플레이를 보여주어 아이슬란드의 베르캄프라고 불렸는데요. 또한 무리뉴와 과르디올라 두 명장에게 지도를 받은 몇 안 되는 선수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두욘센은 축구 변방국인 아이슬란드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어린 나이에 유망주들의 성지인 PSV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들어서는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아이슬란드 대표팀에 소집되면서 세계 최초로 부자가 대표팀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첫 A매치 데뷔전이 아버지의 대표팀 은퇴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직접 교체 투입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당시 구두욘센은 소속팀 PSV에선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년간 리그 단 13경기 출전에 그치자 결국 커리어에 변화를 주고자 1998년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이던 볼턴으로 이적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곳으로 이적은 그의 커리어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볼턴의 공격을 모두 책임지며 팀의 컵대회 4강 돌풍을 이끈 것이었죠. 따라서 그에게 프리미어리그 다수의 팀들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볼턴 구단은 재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욘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2000년 한화 약 70억 원을 제시한 첼시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첼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확고한 강자는 아니었지만 각종 컵대회에서 성과를 내면서 강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구두욘센과 하셀바잉크를 영입함과 동시에 기존의 비알리 감독을 경질하고 라니에리를 새 감독으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는 입단 동기인 하셀바잉크와 환상적인 투톱을 구성해 데뷔 시즌에만 39골을 합작했습니다. 하셀바잉크가 역동적으로 상대 수비진을 파고들어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을 넣는 골잡이 유형이었다면 구두욘센은 준수한 발밑 능력을 활용해 그를 지원하는 이타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박스 안에서의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첼시의 성적도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로만이 구단주로 부임하게 되면서 첼시의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왔고 막대한 지원 속에서도 라니에리 감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결국 그를 경질시키고 스페셜 원 무리뉴를 새 사령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혼의 파트너였던 하셀바잉크가 팀을 떠났는데요. 그리고 드록바, 케즈만이라는 걸출한 최전방 자원이 영입되며 구두욘센은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드록바와 케즈만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고전하게 되면서 구두욘센이 시즌 초반 중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무리뉴 감독은 구두욘센의 연계 능력과 이타적인 면모를 높게 사 그를 2선 혹은 중원으로 내려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포지션 변경은 정말 신의 한 수로 작용했는데요. 구두욘센, 램파드, 마키렐레로 구성된 중원에서 구두욘센의 경우 공격진과 미드필드진 사이로 오가며 찬스 메이킹 능력을 마음껏 뽐냈고 이 자리에서 포텐이 제대로 터지면서 첼시 공격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드록바 대신 원톱으로 나오기도 하며 수많은 득점을 기록해 나갔는데요. 그렇게 시즌 전체 58경기에서 무려 16골 10도움을 기록, 첼시의 포워드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첼시의 최다 승점 및 최소 실점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4강이란 호성적을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구두욘센은 앞으로도 첼시의 핵심 선수로 꾸준히 중용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쉬양의 영입으로 램파드, 마키렐레, 애쉬양 중원조합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드록바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완벽 적응에 성공하면서 구두욘센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발락과 셰우첸코마저 영입되자 그는 이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 구두욘센은 6년간의 첼시 생활을 청산하고 헬릭 라르손의 대치자를 구하던 바르셀로나로 하나 약 140억 원에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투가 너무 확고한 입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두욘센은 그와 험난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기에 에투의 부상을 틈타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바르셀로나 데뷔 시즌 전체 43경기 12골 4도움이라는 쏠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앙리와 보얀이 가세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고 과르디올라 체제에 들어서는 중미 교체 자원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08-09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역사상 첫 트래블을 달성하는 영광을 이룩했지만 구두욘센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과르디올라의 새 시즌 전력 구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는 여름 이적 시장 마감에 맞춰 이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프랑스의 중위권 팀이던 모나코였는데요. 당시 모나코엔 박주영 선수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선 그가 박주영 선수의 과외 코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구두윤세는 시즌 초반 박주영 선수와 투톱을 이뤘는데요. 그러나 공격수로서 첼시 시절에 보여줬었던 위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이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모나코는 박주영 원톱 전술로 변화를 주게 되었고 구두윤세는 벤치로 밀려나 버리게 되죠. 이로 인해 그는 출전 기회를 얻고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으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크라우치 데포라는 강력한 조합에 밀려 전체 대회에서 500분의 출전 시간을 얻는 데 그쳤는데요. 이후서부터 구두윤센의 본격적인 전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잉글랜드를 거쳐 그리스, 미국, 벨기에, 중국, 노르웨이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나 미미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클럽에서 저조한 활약을 보인 것과 달리 대표팀에선 꾸준하게 차출되어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아이슬란드가 브라질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뒤 구두윤센은 슬픔 속에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의 계속된 설득으로 18개월 만에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그는 부록의 나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발에 기용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정신적인 리더로서 아이슬란드의 유로 2016 본선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이후엔 최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축구 선수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로 첫 메이저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동화 같은 8강 돌풍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구두윤세는 대표팀 재은퇴를 선언했으며 인도에서 마지막 커리어를 보낸 뒤 2017년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구두윤센의 가문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들까지 3대째 축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3대째 아이슬란드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본인은 아버지와 교체로 출전하면서 대표팀 데뷔를 하고 아들들은 본인이 대표팀의 코치로 있을 때 데뷔에 성공했는데요. 야, 과연 아들들도 본인만큼 훌륭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두윤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